안녕하세요.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죠.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택, 도로, 다리, 또 빌딩, 댐 등 곳곳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 콘크리트는 현대사회에서 중요성이 매우 큰데요. 콘크리트는 시멘트가 물과 반응해서 굳어지는 이 소화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런 콘크리트 이용의 시초는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고대 로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산회와 석회석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 이 콘크리트의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천년 로마 역사 속의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와 또 당시 시대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건축으로 만나는 천년 로마입니다. 건축으로 만나는 천년 로마는 이탈리아 공인 건축사인 저자가 고대 로마의 역사를 알려주면서 역사의 구심점이 되는 대표 건축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고대 로마의 역사를 왕정시대, 공화정시대, 로마제국 전기, 로마제국 전성기, 로마제국 후기로 분류하면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흥미롭게 이어나갑니다. 먼저 왕정시대에 있었던 건축사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라고는 농사밖에 모르던 이전의 왕들과 달리 제5대 왕은 기원전 616년부터 장장 38년 동안 집권하면서 에트루리아에서 건축가, 동학자, 기술자들을 불러들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다. 도로와 배수시설과 같은 도시의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움막집들이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던 달동네 같은 로마를 정돈된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 공화정 시대로 가면서 로마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도로 가운데 부분을 불룩하게 하여 비가 오면 물이 도로 양쪽에 만든 배수구로 빠져나가게 했다. 거의 2300년이 지난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고대 로마인들이 세운 도로와 비슷한 개념의 도로가 지구상에 건설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고속도로다. 로마 제국 전기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서면서 물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를 위해 물을 항시 공급할 수 있는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수로를 건설하여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에 암층을 뚫고 지하 수로를 만들거나 지상에 고가 수로를 세워 로마 시내에 물을 항시 공급했다. 그 후 로마에는 모두 11개의 수로가 갖추어졌으니 당시 지구상에서 인구 비례로 따져봤을 때 1인당 물을 그렇게 많이 공급받던 도시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로마 제국 전성기에는 뛰어난 건축물들이 많이 건립됐는데요. 고대 로마의 최대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도 이 시기에 세워진 겁니다. 콜로세움은 약 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입석까지 포함하면 7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웬만한 도시의 인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는데도 관중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15분이 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사실 1층의 80개 아치 중에서 타원의 장축과 단축 선상에 있는 4개의 주입구를 제외한 76개는 출입구 번호가 1부터 76까지 새겨져 있어서 출입 통제가 수월했다. 로마 제국의 종말을 예고하는 후기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규모 호합한 목욕장인 카라칼라인데요.
한 번에 1,600명을 수용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목욕장을 짓기 위해 고대 로마인들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천장의 재질은 다공질의 투포로 되어 있는데 보통 돌보다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덮을 지붕을 과감하게 설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축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태양열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즉 칼리다리움에는 높고 커다란 유리창이 남서향으로 나 있는데 이것은 오후 태양빛을 실내로 받아들여 온실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기 위한 것이었다. 건축으로 만나는 천년 로마의 정태남 저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도 이 로마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건축물 이야기를 쭉 해볼까 합니다. 그럼 처음은 로마의 건국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로마의 건국. 바로 이 팔라티노 언덕에서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 언덕에서 시작하게 된 설화가 있다고 해서요.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는 그런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그 쌍둥이 이야기부터 사실 시작됩니다. 자, 이 쌍둥이 형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18살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이 쌍둥이 형제가 떼베레 강 근처에다가 이제 새로운 도읍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이제 두 형제 간에 이게 그 의견이 맞지를 않아요. 의견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내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그 장소에다가 로마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형님인 로물루스는 팔라티노 언덕에다가 로마를 새로운 도읍지를 세우겠다 그러고 동생은 그 건너편에 있는 아벤티노 언덕에다가 새로운 도읍지를 세우겠다 그럽니다. 근데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일정한 시간 내에 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를 많이 보게 되면은 승리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기는 거 아니? 로물루스가 이깁니다. 로물루스가 팔라티노 언덕에서 이제 새를 더 많이 봤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꼭 해야 됐던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새를 보는 것과 양의 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새를 본다, 양의 간이 좋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만약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본다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좋다는 뜻이겠죠. 또 양의 간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풀이 좋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 환경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리하여 이제 기원전 753년에 정확하게 말하면 4월 21일이라고 합니다. 4월 21일 날 이제 팔라티노 언덕에다가 이 조그만 로마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크기는 한쪽 변이 한 400m, 500m 정도, 이쪽 변도 한 400m, 500m 되는 아주 조그만 그런 터였습니다. 네. 이 터가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로마 제국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로마가 건국이 됐으니 왕정시대로 좀 넘어오려고 합니다. 이 팔라티노 언덕 옆에는 지금도 포룸 로마눔이라는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은요, 폐허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의 흔적이라고 하던데요. 그곳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그 포럼이란 말을 씁니다. 포럼이란 말을 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포rum에서 나온 말이죠. 그죠? 자, 이게 뭔가 하면 포럼이란 말 그 자체 뜻이 뭔가 하니 바깥에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로물루스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도읍지, 이 바깥에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바깥에 있는 곳에서 사실은 뭐예요? 여러 가지 그 교류가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그 소통의 장을 하는 뜻으로 이제 포럼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왕정시대 후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그 에트루리아계 왕이 로마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에트루리아는 뭐냐? 지금으로 치면 이제 피렌체 그 주변에 있는 토스카나 주 이쪽이 이제 옛날 그 에트루리아였습니다. 이 에트루리아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 앞서 있는 그 선진국이었습니다. 이 선진 문물을 갖고 온 이 에트루리아계가
로마를 지배하면서 로마를 이제 완전히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제 달동네였던 로마가 이제는 진짜 도시다운 도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에트루리아의 왕이 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이 포럼 밑에다가 엄청난 배수 시설을 해요. 하수도, 큰 하수도를 세우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클로아카 막시마라 그럽니다. 대하수구, 대하수도 이런 뜻입니다. 이 클로아카 막시마가 어느 정도 크긴가 하면은 짐을 가득 채운 마차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2500년 전에 세워집니다. 이게 아직도 조금 일부 쓰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배수 시설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또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으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도시화가 된 거죠.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여기서 이제 공공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로마의 최번화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지금의 이제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그 유적지의 옛 과거의 모습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그렇게 하수구를 만들어 놓고 참 로마 사람들의 건축 과학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로마의 건축물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 콜로세움에게도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서요? 콜로세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층에 아치가 80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80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축을 이루는 이게 타원형인데 그 축을 이루는 곳에 있는 그 입구만 빼고는 76개, 76개의 아치에 전부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사람은 뭔가 하니 그 입장권이 있습니다. 입장권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쉽게 들어가서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네요. 그걸 보고 딱 들어가면 돼요. 아, 네. 그 다음에 이 콜로세움의 이게 엄청난 그 구조물인데 이거를 세우는데 실제로 공사 기간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그 공사 현장을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 관리했고 조직했을 거라는 거죠. 사실 그 공사 현장을 4군데로 나눠서 동시에 이거 몰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콜로세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똑같은 아치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니트만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반복시키면은 아무래도 공사가 빨라지겠죠.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건축물을 잘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건축을 하는 이 공정 자체도 굉장히 과학적이었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 했다고 네. 합니다. 자, 사실 이런 건축물이요, 이 호화 로마, 사치스러운 로마 사람들의 생활상을 비꼽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카라칼라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치스러운 로마인들을 비꼬면서 그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그 생각을 다르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이 목욕장에 대해서요. 다른 뭐 철학까지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화수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수름 때문에 로마가 멸망한 게 아니냐.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카라칼라 목욕장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세워진 곳이 로마에서는 로마 중심지에서는 약간 좀 떨어진 곳입니다. 그 떨어진 곳이 뭔가 하니 옛날에 그 저소득층이 살던 데입니다. 그 서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 이 엄청난 규모의 이런 목욕장을 세웠고 그 엄청난 규모뿐만 아니라 그 내부는 전부 그 값비싼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또 비싼 그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던 그런 화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목욕만 한 게 아니라 그 옆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헬스센터도 있었고 또 그 뭐라나 조각 감상실도 있었고 또 도서관도 있었어요. 이 부유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호화로움을 이 서민들한테도 같이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이 목욕장인데 이 목욕장에서 당연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의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까라칼라의 목욕장은 단순히 목욕장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복지 시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천년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시면서 마지막으로 꼭 이것만은 독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전해주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로마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도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공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 폐허를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는 폐허가 됩니다. 자, 폐허가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멸망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성공의 기간을 길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건축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철학이나 생각까지도 한번 짚어주시니까요.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이 천년 역사 속에 등장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 당시의 시대상 또 놀라운 건축법까지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자, 지금 남아있는 이 놀라운 건축물들 참 오랜 시간 동안 잘 지어져 있네요.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오늘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경종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kg의) 철과 (1kg의) 실을 윗접시 저울에 달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가 같으니까 이 저울이 수평을 이루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데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화제의 신간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식물의 놀라운 생존 본능과 역사 속의 발명품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누구나 알아야 할 모든 것 발명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저장하고 보관이 용이한 통조림. 최초의 통조림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된 걸까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면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공표했는데요. 발명가 아우구스트 드 하이네와 피터 듀랜드가 철과 주석 용기를 사용하여 캔을 만들어 그 안에 음식을 넣고 납땜을 통조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통조림에는 캔의 무게가 안에 들어있는 음식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것과 또 납땜으로 인한 납중독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실제로 1845년 북극-탐험대가 납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물리와 친해지는 1분 실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겁다, 가볍다라는 개념에는 전체 질량과 같은 부피당 질량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철 1kg과 실 1kg은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실제로 1kg의 철과 1kg의 실을 윗접시 저울에 재보면 철이 든 접시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는 바로 밀도 때문입니다. 부피당 물체의 질량을 말하는 밀도는 각 물체마다 고유한 값이 있기 때문에 밀도를 알면 그 물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까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얻는 궁금증을 물리 실험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식물의 본성. 우리는 길가의 콘크리트에서 핀 민들레 한 송이를 보고 생명의 위대함을 느끼곤 합니다. 때론 산불이 난 지역에서조차 식물은 싹을 피워서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곤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곤 합니다. 불과 식물은 상극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식물이 자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식물들의 생존 본능은 뛰어난데요. 불이 잘 나는 지역의 식물들은 오히려 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종자를 두꺼운 큐티클층으로 둘러싸 땅에 떨어뜨린 후 십수년의 휴면기를 갖는 거죠. 그러다 불이 나게 되면 그 열에 의해서 큐티클층이 녹게 되고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발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물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책, 식물의 본성입니다. 앞서 로마 천년 역사 속에 존재했던 건축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사 속의 건축물은 비단 역사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앞세대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현재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저택에는요, 건물의 한가운데에 연못 정원을 둬서 더위를 식히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을 세비야 대학에서 호텔에 적용을 했는데요.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역사 속에 등장한 다양한 원리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본다면 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죠.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